영국 최고 엘리트 여의사. 한국 병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계처럼 살아온 그녀가 귤 한 봉지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의료는 기술이라고 믿던 그녀에게 한국은 전혀 다른 대답을 줬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되기까지의 실화입니다. 저는 클라라 위튼입니다.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냉정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해왔습니다. 의학은 감정이 아닌 판단의 영역이라고 믿었고 의료 시스템이란 곧 정밀한 알고리즘과 효율로 완성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엘리트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그 단어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온 것뿐이니까요. 그런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WHO에서 보내온 초청장이었고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의 비교, 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파견국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로요. 그런데 며칠 후 배정국가 목록을 보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국은 대한민국.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솔직히 많지 않았습니다. 한류, K-드라마, 그리고 분단국가.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라면 일본이 훨씬 발전했을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선진국 의료 시스템 평가인데 괜히 시간 낭비 아닌가. 런던 동료들에게 투덜거리듯 말했더니 몇몇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야를 얻을 기회일 수도 있잖아. 너처럼 완벽주의인 사람일수록 낯선 경험이 필요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영국보다 부족한 나라에 가서 실망만 하고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반쯤 회의적인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시간은 13시간이 넘었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자 5초도 되지 않아 통과.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들, 교통 흐름, 응급차의 경로 확보 방식 등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의외로 정돈된 구조를 갖췄네. 조금씩 저도 모르게 관찰자의 눈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응급의학과 교수 한도연 씨였습니다. 그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또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딱딱한 설명 대신 따뜻한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이 피곤하실 테니 오늘은 가볍게 둘러보시죠. 그 말 한마디에서 이상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일정표부터 꺼내 설명했을 텐데 그는 사람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공간이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응급실에는 실시간 환자 상태판이 전광판처럼 떠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생각한 병원이 아닌데.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흔든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치료를 마치고 퇴실하시면서 한도연 교수에게 다가와 작은 귤 봉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거 별건 아닌데요. 그 장면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인상 깊었습니다. 그 어떤 박수보다 그 어떤 진료 성과보다도 사람을 움직이는 장면.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나라의 의료는 단지 시스템만으로 설명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이 짧은 한국 방문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첫날은 견학에 가까운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몇 가지 낯선 장면들을 보고 나서 머릿속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응급실 입구에서 마주친 그 전광판. 실시간으로 환자 도착 예고, 대기 시간, 중증도, 분류, 응급 처치 현황까지. 마치 비행기 운항 정보처럼 정리된 디지털 화면은 제가 익숙한 런던의 응급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건 의료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따뜻하네. 응급실은 보통 삭막합니다. 환자도 피곤하고 의사도 피곤하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 기록을 입력하느라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고 가끔은 환자보다는 시스템을 더 상대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고 한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표정과 손의 온도, 시선까지 진심이었습니다. 한도연 교수는 응급실 내에 구축된 AI 기반 대응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CT 영상 자동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두부 출혈 여부를 30초 안에 판단할 수 있게 돕죠.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증도, 분류 시스템도 환자의 맥박, 호흡수, 통증 척도, 과거 병력 등을 자동 연산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덕분에 의료진이 판단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놀라웠습니다.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은 결코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선 영국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기술보다 사람들에게 더 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한 여성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한 교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환자 가족 연락처 관련해서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다음 진료 때는 제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의료 행위 이상의 관심과 배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부러웠습니다. 이튿날부터 저는 직접 진료 현장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수와 함께 구급차 입구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중환자실을 둘러보고 의료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응급실에 6살 된 남자아이가 실려왔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울고 있었고 머리에 작은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빠르게 진료를 시작하자 간호사 한 명이 아이 손에 작은 인형을 쥐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응급처치 중에 인형을 주는 건 흔한가요? 제가 묻자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무섭게 느끼라고요. 아이들에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아이를 위한 의료장치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스템이었고 이건 감정이었습니다. 이곳은 환자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교수는 그날 저녁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빠른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환자를 수치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전은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말. 하지만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보는 단어.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 사이로 움직이는 사람들,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서는 노부부, 그리고 어제 귤을 전하던 노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단순한 출장 이상의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저에게도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체류가 어느덧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자로 기술적 우수성을 체크하기 위한 임무로 이 여정을 받아들였지만 하루하루를 겪으면서 저는 어느새 관찰자의 길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한도영 교수와 함께 응급의료통합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전역의 응급환자 분포와 병상 현황, 중증도 예측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의료 관제탑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서울의 지도와 수많은 작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점 하나하나가 실제 환자였습니다. 이 점들이 전부 환자 위치입니다. 교통사고, 심정지, 신부전 발생과 동시에 AI가 위치, 병상, 거리 등을 연산해 최적의 병원으로 자동 분배합니다. 한 교수는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응급센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환자가 도착하기 전부터 의료진은 준비를 시작하죠. 단 한 명도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빨리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고스란히 시스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병원 카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한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한국 의료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네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사람 중심인 건가요? 저희는 보통 환자를 임상 케이스로 보거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습니다. 클라라님, 한국은 의료진이 환자를 볼 때 내 가족이라면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가 말하는 정입니다. 그 단어를 다시 들었을 때 저는 가슴속 어딘가가 쿡 하고 찔렸습니다. 정. 그건 의학 용어도 아니고 알고리즘에도 없으며 논문의 데이터로 정리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바쁩니다. 기록해야 하고 쏟아지는 응급콜을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환자가 진짜로 바라는 건 누군가가 내 상태를 걱정해주는 느낌입니다. 그 감정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외면해온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늘 감정에서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병약했던 아버지를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제 마음에 깊은 벽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정확하고 빠른 치료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한국에서 그 벽이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응급콜이 발생해 한 교수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산책 중 심정지를 일으킨 70대 남성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고 병원 도착 후 바로 CPR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한 교수는 심장을 압박하며 눈으로 환자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지 환자 생존율 12%라는 수치가 아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소생에 성공했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한 교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왜인지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 복도 창가에 기대었습니다. 의료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날 밤 일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였다. 하지만 그 기술을 감싸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다. 문화였고 태도였고 선택이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끝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세계로는 완전히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진료 현장을 둘러봤고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갈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돌아간 뒤 다시 원래대로 살 수 있을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중 한도영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클라라님,
이번 주말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일지 어렴풋이 짐작은 되었지만 직접 듣기 전까진 마음을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인근 조용한 한식당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한 교수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작은 제안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서울대병원과 영국 NHS 간의 공동의료협력센터 설립안입니다. 양국 간의 진료 시스템, 의료정보 공유, 응급대응 연계 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고요. 이곳의 디렉터 자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클라라 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 일이 현실이 될 겁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지금의 삶, 런던에서의 안정된 자리, 수석 전문이라는 타이틀, 수십 년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한국에서 보았던 수많은 얼굴들, 인형을 쥔 아이, 귤을 건넨 노인, 눈물 흘리던 아내, 그리고 그 모두를 조용히 지켜보던 한도연 교수의 눈빛. 이곳에 남는다면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도 삶입니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내내 옳은 의사가 되기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후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도시의 냄새,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복도. 모든 것이 전처럼 보였지만 제 눈엔 더 이상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국장님이 물었습니다. 클라라, 한국은 어땠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진국이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사람을 보더군요. 며칠 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가 부족해서? 아니요. 부족한 건 제 자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자가 아닌 새로운 의료인의 시작으로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앞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선 날 한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네. 이제는 여기서 제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환자를 먼저 보고 기록은 그 다음입니다. 그 말이 어쩐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과 영국 의료 시스템의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진심이 함께 있는 의료를 만들기 위해 조금 느리더라도 사람을 먼저 보는 방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시 묻는다면 왜 한국에 남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긴 사람을 먼저 보니까요. 그게 제가 잊고 있었던 의사의 시작이었어요. 클라라는 말합니다. 환자를 구조하는 건 기술이었지만 환자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런던의 차가운 응급실에서 늘 숫자만 보던 그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보는 진료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인형, 귤 한 봉지, 따뜻한 눈빛. 한국의 의료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린 환자를 먼저 보고 차트를 나중에 씁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마음까지 보고 계신가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진심을 이어줍니다.